나 아버지하고 이제 공항에 내렸는데 아버지 잃어버렸다. 여권은 아버지한테 있는데 아버지 찾으려 대사관에 왔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대사관 사람 불러주더라고요. 나한테 저런 얘기잖아요. 대사관 사람 우리 국민이 아닌지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들어가면 되는데 끝까지 난 한국 사람이라고 우기다가 한국 대사관 사람이 와서 자기 대사관 사람 맞다. 자기한테 솔직히 이야기하라 그래서 북한에서 온 거 맞다. 나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미 베트남 경찰이 알아봤기 때문에 당신 도움 못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모르겠어요. 자기가 대사관 사람이라고 해서 저는 대사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북에서 어떤 죄를 졌냐, 어떤 죄를 지고 왔냐. 경한 죄를 졌으면 차라리 고향으로 다시 가서 처벌 달리 받고 사는 게 마음 편할 거다. 그건 누가 그랬습니까? 솔직히 한국 사람들도 살기 힘들다. 네. 먹고 살기 힘들다. 그 마음고생 하는 것보다는 고향 가서 조금 힘들어도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니까 북한으로 자진해서 돌아가라는 거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지는 모르죠. 네, 누군지는 모르죠. 가족이라 생각하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와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쉽게 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국으로 못 가게 도와 못 주겠으면은 베트남이라도 풀어달라. 어떻게든 살아남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못 도와준대요. 그러면 나 북한 가면 죽는다. 이대로 나 가면 진짜 아니다. 나 몇 번 지금 잡혀갔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베트남 경찰에 이양하겠는데 당신을 절대로 도망칠 생각 하지 말라. 그 대신 북한으로 북송은 막아주겠다. 여기까지만 딜을 하더라고요. 네. 뭐 어떡하겠어요. 제 입장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알아서 해달라고. 그래서 베트남 경찰이 바로 이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베트남 경찰에 잡혔죠. 잡혀서 다시 베트남 경찰에 들어가서 조서 쓰고. 근데 베트남 경찰이 참 잘해주더라고요. 한국 대사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잘했나 봐요. 당신 족쇄 안 채우겠으니까 도망갈 생각 하지 말래요. 그래서 고맙다고. 안 도망간다고. 근데 조국에서도 안 받아주는데 내가 어디 가겠냐고. 그러고 나를 호텔에다가 넣더라고요. 호텔에서 하룻밤 호텔에서 조사받고 다시 중국으로 추방당했죠. 그러니까 베트남 감옥은 하루. 네, 하루죠. 마지막에 일전 한 푼 없이 중국으로 추방당해서 웃긴 게 베트남 군인들이 밀수 통로 있잖아요. 네. 국경이 아무 표시도 없어요. 그냥 저기 중국이래요. 빨리 가래요. 그러더니 차 이렇게 내려주고 나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빨리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밀수하는 사람들 같이 낑겨가지고 넘어갔어요. 뭐 어떻게? 거기는 중국말도 안 통해요. 소수민족촌이니까. 보통 말도 안 통하니까 이게 네.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나긴 노숙이 시작됐죠. 막 밖에서 자고 모기가 왜 이렇게 열대지방에 모기가 많은지 거기는 진짜 덥거든요. 야, 돈 한 10원 남은 거 가지고 버스 타고 가다가 돈 떨어지고 광동성 저기 심천까지 들어가는데 진짜 며칠 걸렸어요. 마지막에 심천에서 외곽 지역의 아파트 단지 거기 들어가서 일하고. 심천은 왜 간 겁니까? 홍콩으로 뛰려고? 네. 근데 홍콩 입구까지 진짜 힘들게 홍콩 그 국경까지 갔는데 야, 건너편에 오성홍기가 펄펄 휘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이미 홍콩이 저는 그 지식이 반환된 뒤니까. 지식이 없었죠. 네. 야, 홍콩도 중국 땅이네? 나는 거기가 영국 땅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망연자실하게 생각이 드는지. 그래서 야, 이 빨간 대륙이 이렇게 넓었구나. 진짜 한국 사람들은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 넓은 대륙에 진짜 요만하게 귀퉁이에 붙어있는 게 한국이에요. 몽두 공산국가인데 아직도. 그거 보면서 이 공산당이 세긴 세구나. 여기까지 다 빨갛네. 그럼 이제 심천에서 한 2년 살은 거죠? 네, 심천에서 여러 일을 했어요. 가구 공장에서 일도 하고 아파트 건설장에서 일도 하고 하다가 이게 절의 고도에 떨어지니까 그때야 말을 배우게 돼요. 그동안은 조선족이 많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중국말을 못 배웠는데 그쪽에는 조선족의 냄새도 없으니까 네. 그다음부터 중국말이 들리고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말 배우니까 이제 언어라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언어가 되니까 급여가 올라가더라고요. 노가다 뛰다가 이제 서빙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서빙하다가 주방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급여가 착착착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자신감이 붙으니까 마지막에 한국 기업에 취직하겠다. 그래서 구인구직을 쭉 중국판 그 벼룩시장 신문을 보니까 한국 피자 가게 교촌치킨에서 사람 구한다, 지배인 구한다 나오더라고요. 중국말하고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 딱 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당당하게 갔죠. 가서 조선족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일하래요. 사장이 그냥 심플하게 쿨하게 오늘부터 일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급여가 원래 600원 받고 일하다가 2,300원으로 펑 뛰었어요. 급여가. 네. 그래서 교촌치킨에서 그 다음부터 신나게 일했죠. 그때가 중국에서 최전성기였죠.
야,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막 진짜 주문 받고 중국말을 그때부터 급격하게 늘었어요. 주문 다 받아야 되니까 주소까지 다 틀리지 않게 적고 애들한테 배달 보내야 되니까. 그때 신나게 근데 임실 치즈 피자하고 교촌치킨 같이 했어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랑은 지금도 연락됩니까? 네, 지금 인천에 거기서 망하시고 와서 인천에서 치킨 아이고. 가게를 또 하시더라고요. 가격에서 너무 고가의 브랜드를 끝까지 고수하다 보니까 네. 주변에 피자 생기고 그다음에 막 KFC 생기고 하니까 거기에서 밀렸죠. 아니 그분은 그러면 탈북자 백요셉이 탈북자다 이걸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제가 일찍고 했는데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오 훌륭하시다. 일만 잘하면 됐지. 네. 너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최고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 그때 탈북해서 한국에 입국한 다음에는 네. 되게 반가워하셨겠네요. 아주 나중에 저를 TV에서 보고 너 맞지?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유 그렇다고 그때 임시경일 터졌을 때 TV에 하도 많이 나가니까 그때 그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너 위험해. 너 그러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네, 그때 교인들 중 그분이 또 교회를 또 열심히 다니셨던 분이라서 그분 따라서 주말에 일 안 하고 셔터 내리고 저기 교회를 따라갔었는데 실은 그때부터 제가 기독교를 접하게 됐고 또 하나님 이제 이름도 이제 백요셉으로 쓰고. 네, 성경에 창세기에 이제 7장부터 요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어찌 보면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과정이 그 요셉이라는 실제 인물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공감이 갔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고통을 겪었지만 나중에 어찌 보면 그 자기 민족과 나라를 구하는 하나의 어떤 아이템으로 부상하잖아요. 그러니까 12형제 중에 이제 팔려가서 네. 이집트에 그것도 제사장이 17살에 돼서, 팔려가서. 네,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네. 자기 고향 사람들을 이제부터 돌보는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근으로부터 네. 네, 그래서 해방시킨 그 요셉. 예, 그래서 저는 그때 탈북자로서 많이 비참했던 상황이었어요. 정체성의 혼란이라든지 그리고 세상이 나를 버렸다라는 어떤 그런 울분이 있었는데 그 성경이 어찌 보면 그게 위로가 됐던 거죠. 아, 우리는 세상에 버려진 게 아니고 신의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언젠가 몇 년 전에 저한테 했던 네. 얘기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네.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겠다. 지하교회를 네, 창설하겠다. 이거 되게 가상하지만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때도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그런데 막 주변에서도 그래 멍청한 짓 하지 말고 한국 가서 큰일 해라. 그래서 그때 교촌치킨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있는 탈북민 선교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안내를 해서 어쩌다 보니까 러시아 국경을 넘게 됐어요. 저는 원래 몽골 국경을 넘으려고 그랬는데 아 몽골 위험하죠. 네, 근데 오히려 몽골이 더 안전하더라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 예, 왜냐면 몽골 국경 수비대는 탈북자들을 발견하면은 상금을 받는데요. 한국 네. 대사관에서 그렇게 했대요. 네. 그래서 몽골 국경만 놓으면 죽이지 않고 군인들만 어쨌거나, 찾아가면 네. 된다. 근데 몽골 국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부여웨이 뉴스인가에서 몽골을 넘던 탈북민들이 중국 국경 수비대 총에 맞아 죽었대요. 네. 그래서 국경이 당분간 봉쇄됐다는 뉴스를 듣고 급하게 어쨌든 러시아 국경을 넘긴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탈북민 선교사인데 이름난 분인데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긴 좀 그렇고 네. 그분 통해서 그분이 무조건 거기 러시아 국경 넘어오라 그래서 저는 러시아 국경 진짜 무서웠거든요. 네. 그리고 러시아 갈 생각도 안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라 해가지고 그 국경을 넘는데 하필이면 그 넘는 국경이 중국과 러시아가 한 45년 동안 국경 분쟁을 했대요. 군사적으로 넘은 거죠. 그래서 한 3일 동안 거의 5일 동안 그 국경을 통과했어요. 그 철조망을 넘는데 겨우 통과해서 우스리스크에 가서 거기 한인교회에 숨어 있다가 한인교회에서 다시 체포됐어요. 체포돼서 감옥에서 거의 북송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 근처에 지금은 옮겼지만 그 근처에 볼타부카라는 게 나호드카라는 게 있어요. 나호드카에 북한 영사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사관에서 저한테 신원 확인 우편까지 왔어요. 아 북한 영사관에서. 네, 조선민주주의공화국 공민임을 확인함. 네. 그러니까 제가 잡혀서 진술했는데 제가 북한 사람이라고 진술을 그대로 하니까 러시아 법원에서는 얘가 북한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다가 통지를 보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북한에서 백화성. 백화성 맞다. 백화성. 네. 네. 그래서 통지가 왔는데 이 자국 국민을 조속히 송환시킬 때 대한 독촉수가 온 거예요. 네. 얼마나 무서운지. 감옥에서 진짜 문 열릴 때마다 북한에서 데리러 오지 않았나. 그게 제일 큰 어떤 트라우마였어요. 러시아 감옥에는 그럼 얼마나 있었대요? 100일 정도 있었어요. 제일 다이나믹했고 재밌었던 게 또 러시아 감옥이었죠. 빵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이 감옥편은 따로 모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옥은 제가 책을 좀 쓸까 합니다. 이게 네. 하도 배운 게 많아서요. 아마 대학을 여러 개 나온 것보다 감옥을 여러 개 나온 게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언젠가 무슨 한 3층에서 떨어내려도 덜 다치는 방법, 네, 뭐 그렇죠. 도망갈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뛰는가, 뭐 이런 네, 건 네, 어디서 배운 겁니까? 다 중국 감옥 아니면 러시아 중국 감옥? 감옥에서도 배우고 러시아 감옥에서도 배우고요. 네. 야, 감옥은 최고의 대학이었습니다. 저는 뭐 한국 감옥은 가기 싫지만 러시아 감옥 한번 탐사차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러시아 감옥은 다 러시아 죄수일 거 아니에요? 러시아 죄수들이 있었어요. 러시아 죄수들하고 중국 죄수들 같이 섞여 있었어요. 네.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중국인들이 있으니까 조금 뭐 언어가 통하긴 했는데 야, 러시아인들 무지막지하더라고요. 특히나 이게 백인 우월주의가 왜 이렇게 강한지, 그리고 중국인들은 무턱대고 싫어해요. 네. 그래서 중국인이라고 하면 그냥 뭐 묻지마 폭행인데, 저는 중국인 신분을 갖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증이 중국 신분증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짜로 만든 거, 예. 돈 주고 산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법원에서는 제가 되게 이상한 놈이었어요. 자기 말로는 북한군 출신으로 한국 가려고 왔는데 중국인 신분증을 갖고 왔어요. 네. 그런데 얘 경로를 보니까 뭐 중국에다가 베트남에다가 이렇게 왔어요. 네. 근데 하필이면 또 국경을 건넌 게 군사적으로 건넜어요. 네. 근데 건널 때 제가 완전 무장하고 건넜거든요. 그러니까 총만 빼고 칼, 도끼 이런 거 그거 사가지고. 네, 왜냐하면 철저만 끊으려고요. 아, 거기다가 근데 또 북한에서 온 거 보면 얘는 현역 군인이야. 그러니까 빼박인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첩자다. 그래서 테러리스트 누명을 쓴 거예요. 특수부대 테러리스트, 네. 국제 테러리스트다. 테러리스트다. 그러니까 중범죄자 그 깜방에 넣더라고요. 오. 그래서 또 제일 공부를, 근데 또 그 안에서도 또 제일 재미났어요. 야, 그렇게 무식한 러시아인들도, 제가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유즈노 까레이예요. 유즈노 까레이라고 하니까 대우가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중국인인 줄 알고 엄청 두드려 패다가 유즈노 까레이라고 그 성경 공부를 하니까 또 신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요. 아무리 무식한 그 마피아들이라고 하더라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와, 자기들도 크리스찬이래요. 아, 러시아 정교. 네. 크리스찬이 나가면 똑같은 그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분간할 수가 없어요, 언어로. 그러니까 나는 한국 기독교인데 자기들은 자기네 같은 정교인 줄 알고, 아니 깡패들이 앉아서 성경 공부한다니까요. 문신 디글디글한 놈들이 앉아서 이렇게 식전에 식전 기도하고. 야, 그게 처음에는 중국인으로서 중국인의 대접을 받으면서 천대를 많이 받다가 나중에 성경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네 같은 짱깨가 어떻게 성경을 읽냐 이런 식으로 막 비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구나, 사우스 코리아다, 나는 유저노 까레이다. 그러니까 유저노 까레이 자기 좋아한대요. 한류가 감옥 안에도 있어요. 어떤 겁니까? 삼성. 자기는 삼성폰 제일 좋아한대요. 야, 러블리오. 삼성을 사랑한대요. 응? 그러면 현대차. 그러니까 삼성, 현대는 국가를 막론하고 이제 브랜드화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한국에 대한 정보는 많았겠지만 가본적으로 했죠. 근데 한국인 행세를 했죠. 그래야 살아남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 대접을 받으면서 참 감옥에서 좀 재밌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그때 딱 정권이 바뀌었어요. 2007년에서 2008년 넘어가는 시기였거든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가. 그래서 2008년 2월 여때 이제 한국에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감옥에 가기 직전에 제가 RFA 장명화 기자하고 인터뷰를 딱 했어요. 어떻게 또 손이 닿네요. 그 인터뷰가 나를 살렸죠. 자유북한 방송. 자유아시아 방송. 라디오 프리 아시아. RFA. 그게 어쨌든 외신이니까 영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미국에 있는 장명화 기자가 바로 인터뷰돼가지고 체포되기. 어떻게 손이 닿네요? 그 선교사가 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론을 활용할 줄 알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기자, 언론의 힘은 세구나. 그래서 이제 국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때. 그때 지금 백여색 검색해도 그때 나와요. 그래서 RFA 보도하고 한국에서 아마 그게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때 외교부가 좀 동원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감옥에 있으니까 몰랐죠. 나중에 갑자기 국선 변호사가 저한테 붙어요. 그래서 이게 변호사가 붙고 하는데 한국말을 더듬더듬 아는 변호사가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러시아 변호사. 조셉, 너 그 자살하지 마. 제가 자살 소동 엄청 벌렸어요. 막 별짓을 다 했거든요. 한국 안 보내주면 난 죽는다. 근데 너 자살하지 마. 한국 국정원 알지? 국정원에서 너 살리러 왔어. 러시아 왔어. 그러니까 자살 시도하지 마. 너 이제 한국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날 살리러 왔다? 아니 무슨 일병 따위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국정원에서 왔겠어요. 근데 이게 언론의 힘인 거죠. 그때 언론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도움을 못 받았다. 아,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 베트남에 있었던 일 얘기하고.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대사관에도 전화했었는데 빵꾸 났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대사관에서 좀 어찌 보면 의크했죠. 네. 예, 자기들이 한 게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아니, 이게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전화를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네. 도움 못 준다고 딱 끊었어요. 단호하게. 영사관에서. 예, 예. 뭐 확인이 안 됐는데 그 사람들도 좀 그렇겠죠. 네. 그런 전화가 한둘이 오겠어요. 아유, 근데 뭐 중국의 무슨 대사관 직원 현지 채용인지 뭔지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지만 탈북 국군 포로가 군번되고 신원 확실하게 얘기했는데도 못 그래도 안 도와준다고 뭐 그건 큰 문제 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좀 그런가 봐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이해하죠. 그때는 너 얼마나 아유, 좀 그래도 쑥스러웠던지.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예.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난 밖에서 한국 정부가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 네. 줄도 몰랐어요. 어느 날 UNHCR 러시아 모스크바 주재 UNHCR 유엔 고등 난민 판무관. 판무관이죠. UNHCR 직원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저를 인터뷰하겠다고. 그래서 감옥 안에서 난민 심사를 받았어요. 이야, 그것도 또 특이하네요. 진짜요. 감옥 안에서 컴퓨터 갖고 와서 쫙다 심사를 하더라고요. 네. 통역 놓고. 통역이 안 되니까 막 중국 사람 불러놓고 저 코리아인 불러놓고 하는데 진짜 우리말을 알 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겨우겨우 인터뷰를 하고 재판을 한 7번 받았어요. 나중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죠. 근데 경찰은 뒤에서 또 체포하려고 오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검찰은 풀어놨는데 경찰은 아직 혐의가 있는 거예요. 네. 경찰이 뒤에서 또 따라오는데 대사관 직원들이 안 되겠다 싶더니 저를 약간 안가에다가 넣었다가 거기도 불안하니까 저를 아예 영사관에다 넣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영사관에서 한 6개월 정도 있었어요. 수속하느라고. 거기서 막 이렇게 엄청 거기에서 남북 축구도 한번 본 적 있어요. 직원들하고 같이. 네. 그게 뭐가 있어요? 어디 응원했습니까? 저 북한을 응원했죠, 당연히. 아직 빨간물이 덜 빠졌네. 더 웃긴 게 네. 축구 막 남북이 축구하는데 막 북한 선수들이 막 한국 골문대로 막 압박하니까 막 이러고 있다가 네. 분위기가 싸해요. 네. 보니까 직원들이 다 나를 이렇게 보더라고. 이놈의 새끼 이거. 네. 그때가 저기 아닌가? 그때가 몇 년이에요? 2008년에 뭐 있었어요? 아시안 월드컵. 2007년, 2008년. 아시안컵. 아시안컵. 아시안컵 아니면 무슨 동아시안컵. 뭐 있었어요. 그래서 네. 남북한이 붙었거든요. 네. 아 그때 북한 응원하다가 쫓겨날 뻔했어요. 대사관에서. 그래서 대사관 사람들이 진짜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셨어요. 나중에 그 정장 다 사주시고. 먹는 것도 잘 먹고. 네, 그 블라디보스톡 공항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한국 문화나 이런 거 좀 가르쳐주고 그랬나요? 그냥 조사만 받았죠. 그런데 그때 저를 조사하셨던 분이 지금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아니 어디서요? 지금 여기 제 양아버지를 지금 모시고 있어요. 그 국정원 직원분이. 지금 촬영 현장에 오셨어요? 아이 그 끝나고 제가 뵙겠다 했어요. 뭐 같이 뵐까요 그러면? 그러시죠. 네네네. 그러면 같이 저녁 먹어요. 네네네. 네. 근데 아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네. 돼가지고 그럼 독방에서 살았습니까? 네 독방에서 6개월 있었는데 그분이 진짜 지금 만나시면 막 그럴 거예요. 저라면 치를 떨어요. 제가 그 대사관 안에서도 단식 투쟁했거든요. 왜요? 빨리 보내달라고. 거기서도 손을 끊고 혈서를 썼어요. 태극기에다가. 그때 어떤 일이 터졌냐면 한국에 광우병 시위가 터졌어요. 네. 우리는 폭동이 일어나면 정권이 뒤집어지는 줄 알아요. 네. 우리 북한 사람 다 그러잖아요. 폭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으면 무조건 체제가 바뀌는 건데 한국에서 막 엄청난 광우병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열받는지. 네. 이 갓난 새끼들 진짜 먹기 싫으면 안 먹지 굳이 나와서 정권을 뒤집어 엎겠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목숨 걸고 찾아가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은 지금 체제를 뒤엎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태극기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사님이 이 꼴통 같은 새끼 하더니 네. 태극을 사줘요. 태극기에다가 손을 쭉 그어가지고 니들이 버리려고 하는 나라 내가 지킨다. 딱 기다려라. 이러고 있잖아. 야 기계가 넘쳤네요. 네, 그러고 막 있는데 제가 너무 막 안절부절 못하니까 야 너 공부나 해라 그러더니 컴퓨터 넣어주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한글, 엑셀, 네. 파워포인트 책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다 공부했잖아요. 한국에서 대학교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은근 해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글 파일, 엑셀 파일, 파워포인트에다가 뭐 여러 가지 다 해서 책도 그때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는 컴퓨터 분해 조립은 안 했습니까? 그런 걸 안 했어요. 에이씨, 이제는 그때는 아니죠. 야, 그러고 책은 어떤 거 봤어요? 책은 대부분 또 우리 목사님 제가 있던 신앙 신앙 서적을 네. 많이 봐서 신앙 서적과 한국 소설도 많이 보고 그랬어요.
그때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책도 보고. 네, 김진명의 예, 무궁화 꽃이 김진명 피었습니다. 책을 제일 많이 네. 봤어요. 그리고 뭐 소설도 많이 보고 약간 칼의 노래 이런 것도. 김훈의 예, 칼의 김훈의 노래. 칼의 노래도 보고. 김진명 소설을 김진명 소설 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대사관에 있을 때 많이 배웠고 제일 또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모스크바로 이송을 하는데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 있잖아요. 아니 블라디보스톡에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한국인데요. 한국 잠깐인데 그걸 왜 또 저 그러니까 먼 모스크바에서 최종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난민 뭐한 심사를. 열 몇 시간 타고 가야 되잖아요. 네, 12시간. 16시간인가 그래요. 비행기 타는 게 그래서 지금 비행기 타기 싫어요. 그래 태원공사님하고 같이 일을 할 때 자꾸 해외 다녔는데 제일 싫었어요. 공사님 안 가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럼 그 열 몇 시간 동안 사실은 한국행이 확정된 상태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나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대사관 직원들도 행운을 빈다 정도 얘기만 해줄 뿐이지. 네, 대사관 직원들은 같이 그때 동행했어요. 네. 그래서 든든했거든요. 아, 다행이네요. 네, UNHCR 본부에서 한 이틀인가 있었나 그랬어요. 네. 거기서 최종 심사 받고 그때 임시 그 난민증이 나와요. UN 난민증. 네. 그걸 받고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엔 대사관. 대사관 직원들이 뭐라 하냐면 이제부터 당신은 혼자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로 저기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추방되실 겁니다. 네. 근데 3시간 한 15분 걸려요 비행기로. 근데 이제 가실 때는 혼자 가셔야 되는데 딱 왼손에다가 신문 하나 딱 말아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비행기가 도착하면은 절대로 내리지 마시고 그냥 비행기 안에 계시세요. 아 그게 한국의 국정원이 나름대로 그 매뉴얼을 이렇게 길을 딱 네, 까는 거죠. 네, 만들어 네. 놓은 거죠. 이제 저쪽에서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저 사람이니까 공식적으로는 보호해 줄 수 없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최대한 보호를 해준 거예요. 함부로 나왔다가 이제 거긴 북한 놈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행기 밖에서 절대 나오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불안한지. 솔직히 보호가 아무것도 없이 또 독일로 날아가는 게 혼자서 나가라는 게 그때 진짜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디까지 굴러갈까? 몸뚱아리가 내가 어디까지 세월에 이렇게 밀려갈까? 독일 공항에 내렸는데 다 사람들 다 내리고 있는데 혼자 있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비행기 안에. 그래서 기싱신 나갔어요. 나가지 말라는데 나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드리번 하는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저는 예민해져야 돼요. 북한 놈들과 한국 사람들을 이게 제가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말았어야지. 안에 있는 게 더 무서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다 서치를 했어요. 멀리서 뭔가 동양인들이 두 명이 있어. 정장이 이제부터 그 정장이 이제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자 북한 사람들 특징. 머리가 여기 초상화가 있다 없다. 없으면 일단 한시는 놓고 두 번째 얼굴 때깔과 머리 스타일이 달라요. 북한 사람들 대부분 깍지게 깎잖아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다 막 흐트러졌어. 내려와 있어. 웨이브가 있어. 그다음에 배가 나왔어. 이거 한국 사람이야. 멀리서 드리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 혹시 한국 대사관에서 그러니까 화성 씨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딱 알리더만요. 그러니까 야, 그 안에 있으라니까 왜 나왔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무서워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더니 둘이서 딱 밀착하는 거 있잖아요. 밀착하더니 그 대기실에서 좀 기다리더라고요. 한 시간, 2시간 기다리더니 비행기가 엔진이 막 돌더라고요. 큰 비행기가. 대한항공기가. 그러더니 이제 저기 탈 거라고. 입석이라고. 그러더니 원래는 탈북자들 전체를 넣었는데 저 혼자만 딱 넣더라고요. 자, 이제는 한국 가게 됩니다. 이거 한국 가는 비행기입니다. 그걸 타는데 안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지금 5년을 넘게 지금 그 고통 속에서 항상 감옥 안에서도 한국 가는 꿈을 꿨어요. 비몽사몽에도 한국 가면 어떨까? 그 느낌 있잖아요. 한국에 떨어질 때, 한국에 도착할 때 나는 배로 갈까? 비행기로 갈까? 걸어서 갈까? 어디로 갈까? 아무런 상상도 해보지 못했으니까. 막 공항에 내리면 공항 활주로에다 뽀뽀를 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가기 전에 무조건 내가 태극기를 챙겨서 공항에서 태극기를 흔들 거야. 많은 인파가 나를 활용하고 있겠지. 대한민국 만세. 그런 여러 가지 액션들이 막 상상이 가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활주로에 쫙 엎드려서 뽀뽀를 하고 막 이런 상상들.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여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 소설을 썼죠 진짜. 막 이런 거 했는데 비행기 타니까 오히려 공포감 있잖아요. 점점 한국에 가까워오는데 공포감이 있어요. 왜요? 진짜 만에 하나 혹시 순환 비행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제 이 아니 그럼 비행기가 거기서 예. 이 비행기는 뭐 대한 네. 뭐 서울로 뭐 이런 안내 방송 하잖아요. 그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봤으니까 그 대한항공기를 한 번도 못 타봤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말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혹시나 같은 말이기 때문에 북한일 수 있다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야, 그게 한 16시간인가? 거의 그렇게 날아와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네. 네. 엄청 오래 비행기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인천공항에 쫙 내리는데 왜 이렇게 썰렁한지 제일 썰렁했어요. 딱 내리는데요. 공항에서 탁 내려서 그 텅 빈 활주로를 보는데 그때만큼 공허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2008년 10월 10월. 예. 그러니까 24살. 네, 딱 24살 때 왔죠. 근데 대부분 저도 겪어보니까 탈북민들이 좌왕우왕하고 와서 막 저기 외로워하고 이런 거는요. 목적이 예를 들어서 한국 가서 내가 장사하겠다. 이렇게 목적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공항에서 빨리 나와서 장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모든 것을 한국 도착에다가 모든 가치를 걸어놨거든요. 아 이제 꿈은 네.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허무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칼날 위에 올라선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데도 다음 없으니까. 목표가 다음 목표가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무너져요. 나는 탈북민들이 처음에 와서 좌우하는 건 딱 그 목적이라고 봐요. 근데 나는 내가 걸 수 있는 모든 걸 걸어놨거든요. 더 걸 게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까지 안 걸고 고향 안 걸고 고통을 안 걸고 어느 정도 조금만의 가치를 걸고 여기까지 왔으면 다음 가치를 위에다 걸겠는데 여기에서 이 목숨 그 이상의 높은 가치를 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대한 방황이 엄청 길었어요. 나 이제 뭐 하지?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뭐 양아버지도 와서 너 뭐 해라 공부해라 하나도 안 들려요. 아니 그럼 공항에 딱 내렸을 때 좀 네. 공허했고 네. 그다음에 국정원으로 갔나요? 나는 국정원이 그렇게 대단한 차가 올 줄 알았는데 어디서 약간 후진차 있잖아요. 중고차 같은 게 하나 와가지고 버스 같은 거 좀 조그만 버스? 딱 그냥 아니 세단 그냥 네. 승용차가 하나 딱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저 하나만이었어요. 아 그럼 특별 대우 네, 받았네요. 완전 특별 대우 받았죠. 혼자니까 둘이서 내리더니 완전히 그냥 실무적인 딱딱한 노트로 네. 백이섭 씨 고생하셨어요. 잘 오셨어요. 야, 내가 상상했던 그동안 5년 동안 상상했던 게 환영 아니야. 인파도 좀 없어. 있고 막 태극기 흔들고 이런 거 없고 네. 전혀 없었어요. 너무 썰렁하고 그 차에 타서 그거 오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한 네. 그 국정원까지 오는 네. 대성공사까지 오는 길이 조용한 뭐 와서 뭐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러니까 아휴 자기들도 이거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진짜 전혀 생각지도 않은 너무 담담하고 쓸쓸한 입국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입구 후의 얘기는 4부에서 맞아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